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전 성동구청장 후보가 이 성과 하나로 그 집값 상승을 언급했어요. 이 정원호 청장이. 근데 이게 여권 내부에서는 이게 정부 기조와 안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정원호 이제 청장 입장에서는 지금 성동구죠. 아니 성동. 맞죠.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죠. 네. 네. 성동구가 어떤 발전을 하면서 어떤 집값이 자연스럽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본인의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 소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정원호를 저격하고 있는 사람이 박주민이잖아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주민과 정원호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박주민 의원의 의견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호 후보자가 슬로건으로 가지고 온 게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춰가지고 정책적인 공약을 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집값을 올리고 뭐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 그거는요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집값 내리고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원호 후보자의 그 캠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캠프 내부의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측면계들로 많이 채워졌거든요. 그럼에도 자꾸 이렇게 그 정부와 발맞추지 못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정원호 청장이 사실은 이제 성동구청장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게 민주당의 정책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일반적인 대중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캠프 얘기 잠깐 하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 2주 전에 제가 민주당의 친한 분들하고 소통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정원호 캠프 벌써 실무진이 130명이 넘었대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대선 캠프보다 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른 카톡방에 어떤 기자님한테 받은 거는 정원호 캠프 공보방이라고 카톡방이 열렸는데 그 제안을 100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자님들이 이거 좀 늘려달라 해서 제가 정원호 캠프 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좀 늘려달라는데 라고 해서 좀 이따가 1000명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캠프 인원수가 100명이 넘었다. 130명에 육박한다. 지금 여기저기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보좌진 분들이나 이러한 주변 보는 분들이 갈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국회 의석수도 다석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그 정원호 캠프에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쯤에서 이제 아쉬운 점은 뭐 박주민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따가 얘기할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고 나가야죠. 집값 상승 정원은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이명박 대통령과 내가 한 거야. 야,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살기 좋은 곳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건데 서울숲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고 지금 거기 있는 고도 제한을 풀어가지고 트리마제나 갤러리가 들어온 게 내가 한 거야. 근데 박원순 시장 되고 나서 다시 고도 제한 낮췄잖아. 그 다음에 성동구가 또 무슨 발전을 했냐.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그 시멘트 부지 문제도 그것도 내가 해결한 거 아니냐. 이거 너는 너 집권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아주 다른 문제에 신경 쓰느라고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는 못 치고 나간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본인이 그런 걸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성동구청을 하면서 곽강을 받았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뭐 성소에 있는 지역이 발전하고 뭐 거기에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뭐 집값이 상승해서 거기 사람들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항상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한 게 저는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아예 바뀌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왜 잡는 겁니까? 우리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잡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이 어떤 정책의 실패와 성공과는 별개로 집값만 잡으면 다른 무슨 부작용이 있어도 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출 못하게 해가지고 집 못 사게 하니까 주거 불안 오히려 생기고 전세 대출도 이제 막는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 마련 못하는 사람들 이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거 불안은 더 확장되고 있어요. 주거 불안은 더 확장되더라도 어떻게든 집값만 내리겠다 이건데 그럼 당연히 서울 시민들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은 못 하겠는 겁니다.
내가 그거에 따라가겠다고 말은 못 하겠고. 음. 근데 본인이 해온 얘기하신 이런 건 실질적으로 뭐 그게 저는 그분 업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장을 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런 걸 파는 거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원호 후보 단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민주당의 내로남불인데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거를 지금 개파 갈등이 일어난 건지 뭔지 모르겠죠. 지적을 하고 나선 거예요. 네. 원래는 민주당이 이런 적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민주당 내부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아 우리 사람들은 다 괜찮아 뭐 조국이 딸을 뭐 어떻게 했고 상관없고 박원순이 뭔 짓을 했고 상관없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그 화날 수밖에 없는 게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TV 토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토론을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후보가 되고 나서 중앙선관위에서 준비하는 토론만 나오겠다. 경선 토론은 안 나오겠다. 네. 그 후보자가 경선 후보자가 경선 토론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주민 입장이나 김용배 입장이나 전현희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토론에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계속 이렇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벗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인이 유리하다고 자인하나 보죠. 굉장히 네. 자신 있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보통 내 뒤에 대통령 있다. 네. 근데 지금 너 대통령하고 다른 얘기 하는데 네. 그래도 내 뒤에 대통령 있다. 그러니까 그 정원호 청장이 이제 뭐 물론 이제 구청장 선거를 3번 정도 하셨기 때문에 선거는 어느 정도 하실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치열하게 겪어보지는 못했을 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이나 뭐 전현희 의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인데 선거로 치면 이 자체 검증의 과정이 참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권 소장님.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 거죠. 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거의 이제 대선 주자급의 자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장동 문제가 나온 것도 사실은 대선 경선 과정 중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정원호 후보자는 당연히 당내 경선을 제일 피하고 싶을 거예요. 본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 더 많이 알고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 그거 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정원호 청장이 3선에 성공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눈여겨봤거든요. 아 정원호 청장이 나중에 저 정도가 되면 임기 끝나면 서울시장 나오겠다.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다 전패했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당내에 계신 분들하고 정원호 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 당직,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검증이 되면 이게 참 나오지 못한 지금까지도 못 나온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의도에 이런저런 소문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근데 뭐 보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에 보니까 상당한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이나 다른 경쟁자들이 엄청 지금 검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을 때리는 왼손도 나오셨는데 뭐 그거보다 더 큰 게 나온다는. 저는 좀 박주민 의원님과 전현희 오른손인가요?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지금 경선 얼마 안 남, 8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본선까지. 이거 지금 질러야지 나중에 타이밍 놓치고 아차 이러지 말고 시원하게 질러주시고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또 정보가 있겠습니까? 또 박주민 의원도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보니까 정보가 있을 테니까 시원하게 내가 못 지르겠다? 그럼 제보를 주세요. 제보를 주시면 제가 지를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심정이. 자신의 지역구의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뭐 경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 네. 혹은 또 서울시장에서 떨어진다. 네. 라고 하면 다음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을 한번 거치던가 수석직을 한번 거치던가 그렇죠. 뭔가 포장지를 다 이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현희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 되는 게 더 낫다. 네, 본인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치열하게 전현희 의원 측에서는 별로 치열하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전현희 의원이 당시에 총선 때로 돌아가 보면 거의 임종석 의원 무릎 꿇혀놓고 그냥 본인이 그 지역구를 그냥 승계를 아니 뭐 그냥 접수하러 간 거였거든요. 당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지역에 대한 천착이 많이 안 돼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는 전현희 의원은 그렇게 열심히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좀 더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민주당 이제 경선은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어서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집값 문제가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려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확정된 뉴스가 아니라서 그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는 네. 취지로 신호가 나와서 네. 이것과 관련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데 게 저는 좀 오히려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음. 약간 썰만 이렇게 연기만 좀 피워놨다가 여론 그렇게 안 나쁘네 하면 그렇죠. 밀어버리고 네. 뭔가 얘기가 계속 되고 논란이 되고 안 좋아지면 덮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증가라는 건 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거기에서 무슨 뭐 비거주 1주택자도 이 투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프레임질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비거주 1주택자인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집이 어디 본인이 어디 집을 서울에 흔히 얘기하는 주요 핵심 지역에 마련을 못해서 어디 먼 곳에 좀 그렇죠. 더 외곽 지역에 해서 하면 좀 부족한 자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네. 않은데 직장은 또 서울 안으로 와야 되다 보니까 내가 막 1시간 반씩 2시간씩 출퇴근하긴 너무 힘들고 이래서 되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을 하셨는데 이게 상속이래 봐야 뭐 어디 지방에 막 몇천만 원 되지도 않은 막 이런 건데 그거에 또 묶여가지고 제대로 그럼 팔리지도 않거든요 그런 집들은. 그래 묶여가지고 일거주자가 돼버렸고 내 직장은 뭐 어디 서울이나 광역시에 있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자면 사회적으로 강자냐 약자냐면 약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뭔가 투기 세력으로 묶어가지고 보유세를 증가하겠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 주소지와 그 물건 소유지와 이걸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보유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군인들은 또 혹은 뭐 서울에서 지방으로 약간 지방대에 다니는 그러한 학생들은 그 기숙사에다 등록을 해놓거든요.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떠한 상속이나 문제로 인해서 소유권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소유권을 갖게 돼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지가 그러니까 소유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있죠. 아까 그 우리 문성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딱 접니다. 제가 서울을 일주일에 5번을 와요. 5번을 오고 오늘도 첫차 타고 왔는데 막차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에 뭘 집을 구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여러분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네. 춘천에 있다가 원주에 또 원룸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 또 똑같아요. 충청도도 네. 대전하고 뭐 충남 홍성 뭐 직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할 거라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집 팔았으니까 그 본인이 비거주하는 그 주택을 팔았으니까 이 정책을 내보이기 위해서 아마 먼저 비거주 주택을 팔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자 부동산에 대해서 억제하는 세금으로 억제하는 거는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래세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유세를 또 한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어떤 나라든 보유세가 있는 나라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거래세가 있는 나라는 보유세가 없어요. 근데 거래세랑 보유세를 다 시행한다? 네. 이거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합니다. 네, 전 사실 이런 경제적인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카드를 갖고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이제 때려야 된다라는 게 한 4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의 한 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주택자와 그냥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를 갈라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지지세를 점점 높이기 위한 것이고 그게 결국에 결과적으로 지금 66%의 지지율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이 다주택자들을 때리는 것만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도 이제는 보유세에 넣어야겠다라고 한번 이제 간을 보는 게 아닌가.